안녕하십니까. 재고수 사칭 문쌤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한 2달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능 특강도 제가 그 완강을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의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을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좀 안 좋게 지나간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사항들마다 이렇게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6월 모의평가 끝난 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어요. 지금 6월 지금 말쯤 되는데요.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피드백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한 100명 정도 상담 및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들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잘 푸는지, 또 수능 때 어떻게 해야 좀 실수를 줄이고, 또 그 시간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또 문제풀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팁처럼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찍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모의고사 문제 못 푼 애들 많아요. 시간 관리 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고, 또 어떻게 문제를 순서를 잡아 풀어야 되는지 되게 좀 난감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될 걸로 보이고요. 6월 모의평가를 시험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영상 프레임에 시험지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올리긴 할 건데, 아마 좀 희미하고, 뭐,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평가 시험을 받고, 또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들어도 무방한데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은 6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옆에다 두고서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에는 제가 얼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앞에 사전 강의를 찍는 거니까요. 잠시 기다렸다가 바로 시험지 준비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의고사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수많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문제풀이법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틴 정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한다.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숙달시켜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되고, 또 문제풀이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사람이 좀 익숙하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풀던 대로 풀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루틴을 정해놓고 있으면은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풀던 방식대로 쭉 풀 거니까 좀 안정성이 생기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큰 전제는 이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풀어서 맞힐 확률이 높은 문제를 먼저 풀고, 맞힐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좀 나중에 푸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선택 과목, 문학, 독서 이렇게 이제 순서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학생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서를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요 순서예요. 일단 독서를 풀어서 4분 정도 안에, 그 다음에 화작이나 언매를 풀고, 문학 돌아와서 풀고, 독서 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순서를 잡고 연습하라고 많이 해요. 화작은 14분, 언매는 12분 정도 풀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제 문학이죠. 저 문학에서 25분인데, 저 문학을 좀 많이 쓰게 되면 독서를 풀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문학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한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세 지문인데 35분 정도인데, 사실은 좀 더 줄여주면 한 40분 정도까지도 학생들이 풀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좀 어려운 지문들, 우리가 막 문학처럼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읽을 재미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독서는 그죠? 그냥 쫙 글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질문 받은 학생들 중에서도 독서 지문 한두 지문 풀고 나면은 진이 빠진다 그럴까? 그래서 세 번째 지문에는 거의 집중을 못 한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화작이나 엄마의 선택 과목 풀고 난 다음에 독서 지문 하나를 푸는, 사회나 과학 중에서 하나를 푸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역적으로 본인이 약한 영역이 있으면은 조금 맨 마지막에 푸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이 약하고 이과생들은 인문 철학 쪽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7월까지는 루틴을 확정해야 돼요. 재수생인 경우는 제가 우리 재수관 학생들한테는 5월까지는 확정을 짓고 육모를 보고 그다음에 육모를 본 다음에 한 달 동안 피드백을 해가지고 괜찮으면 밀고 나가고 아니면은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7월 달에 확정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숙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숙달시켜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약간 문제를 푸는 기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에서 적응력이 생겨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면 좀 편안해가지고 변수가 거의 별로 없는데 이제 하던 대로 잘 안 됐을 때 변수가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실수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수능 때 평소에 잘하다가 수능 때 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하거나 아니면 압박감 때문에 망했다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거의 기계처럼 그냥 시험지 받으면 바로 순서대로 딱딱딱 풀고 끝내는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독서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독서론은 과히 부담되는 영역은 아니죠. 지문 자체도 길지도 않고 또 지문이 막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죠? 대신 얘는 4분 정도, 그러니까 문제당 한 1분 20초 정도 자꾸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2번 문제가 보통 관건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는 2번 문제가 이번 6평엔 3점이 붙었잖아요. 그죠? 3점이 붙었다는 얘기는 응용 추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부분을 읽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과 서로를 이제 대비시켜보는 이런 문제예요. 지문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마 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먼저 빠르게 한번 봐두면 되는데 선지가 지금 말한 게 위하여 동기 때문에 위하여 그래서 두 가지 동기를 갖다가 대비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면 A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동기를 찾아가지고 대비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많은 걸 먼저 풀면 빠르거든요. 보통 여기 이제 때문에 동기가 세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동기 3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이 없으면 1번, 5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효율성 같은 거 크게 걱정 안 하는 친구는 1번부터 가시면 돼요. 그렇죠? 가시면 됩니다. 얘는 답이 5번이죠. 그렇죠? 예, 나와 다른 독서의 결과를 얻게 될 기대에 해당되므로 위하여 동기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보통 원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위하여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2번을 풀고 나면은 그다음에 1번 그래서 전체 글 읽고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한번 읽고 그다음에 2번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읽고서 그다음에 1번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1번은 되게 쉬웠으니까요. 3번은 글 전체 읽었다고 전제하고 보기 보고서 선지랑 비교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봐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디테일한 해설 강의는 반드시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풀고 나서 해설 강의 안 듣는 친구들 많은데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문제를 풀 때 뭘 주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자세한 해설 강의를 들어두시고요. 잘 모르겠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작인데요. 화작도 앞에 독서론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화작 지문이 독서론 지문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문 자체가 뭐 문제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 풀이법은 마찬가지예요. 36번 기준으로 여기 이제 디테일한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 풀고 그 다음에 37번 풀고 이렇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순서예요. 이런 순서이고 꼭 이런 순서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읽고 풀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이 좀 막 부족하고 조금 후달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위해서 화살풀이법을 하는 거니까요.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3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제시하고 있다, 전달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전환하고 있다, 뭐 시작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는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한 번에 읽고 안 풀리는 분은 한 번에 읽고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얘는 37번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부터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붙어 있어요. 요번에는 요 40번 문제가 살짝 어려운 문제로 부서졌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하나씩 반대측의 입론들을 갖다가 추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추론 문제라고 주지만 여기서 이제 추론 문제라고 줬단 말이죠. 주지만 실제로는 추론보다는 내용 확인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문제 풀이 방법은 이래요. 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푸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38번이 가를 읽고 푸는 문제, 그 다음에 39번이 기역 미음인데 이게 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를 읽고 푸는 문제. 그래서 두 문제는 가를 읽고 풀고 그 다음에 두 문제나 세 문제는 나를 읽고 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읽고서 그 다음에 41번하고 그 다음에 42번 A가 나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풀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가나를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40번 문제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소비를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3분 정도 소비하고 틀렸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저 내용 파악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 4, 5번. 아이고, 그래서 43, 4, 5번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가 읽고 나 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는 뭐 가는 눈으로 그냥 대충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읽고 문제 풀 때 가를 다시 보는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44번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대부분 이 문제가 이제 3점에 걸릴 때가 많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는데요.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은요. 선지를 빨리 보세요. 보시면은 기역 하나, 그다음에 디귿, 디귿, 디귿 이렇게 이제 디귿이 세 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니은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한 번, 니은 두 번, 디귿이 세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디귿을 보고서 2, 3, 4번에서 답을 골라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다. 그리고 디귿이 보면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하고 청소년 이제 심리와 공간 구성이라고 이게 줄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프나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이 접근하고 판단하기는 쉬웠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얘는 뭐가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보면 보기에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응?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성질을 선택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기회견제의 3편을 작성하려고 해. 그리고 1문단은 도입문단을 섞어서 2편 초고의 핵심 내용. 그럼 첫 번째 조건 뭐예요?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이 여기 있느냐? 이거 찾는 거고요. 3편의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3편의 표제와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봐야 되는 거죠. 3편의 표제, 부제가 뭔지 확인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편의 표제와 부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많이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 가지고요. 화작을 갖다가 13분, 12분 정도에 풀어줬으면 좋고요. 어쨌든 조금 느린 학생들도 15분은 가급적 안 넘기도록 자꾸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으로 충분히 돼요. 한 10개? 많이 잡아서 한 15개 정도? 계속 풀면서 저 루틴대로 푸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 파트인데요. 그렇죠? 매체 파트도 40번부터 43번 보면은 한 번에 푸는 형태의 문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 있고 나 있고 화작하고 푸는 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고 어쨌든 가에 나타난 요게 이제 정보 전달 방식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41번은 사실은 여기 뭐 지문 안 봐도 사실 요 댓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선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예요. 3점이 안 붙어 있으면은 보기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답 나옵니다. 42번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요. 여기 이제 3점짜리 붙어 있고요. 일종의 약간 뭐 추론이라면 추론인데요. 아주 굉장히 약한 약추론 형태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답이 5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지를 순차적으로 이제 봐가면서 좀 고생을 좀 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 순서로 보면 이제 기역, 기역, 기역 그리고 니은, 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기역부터 봤어도 5번까지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과 훈련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43번은 높임표를 묻고 있는 문법적 요소인 거죠. 근데 뭐 아주 어려운 높임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4번, 45번은 실시간형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4번에도 가 들어있고 45번에도 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음, 이 44번은 앞에 나와 있는 가하고 보면서 제가 잘 쓰는 편으로 왼쪽 눈은 지문 보고 오른쪽 눈은 선지 보고 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나갔고 이렇게 비교해서 푸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사실은 45번 문제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44번에서 시간을 조금 썼더라도 45번에서는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 거는 어차피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출제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주로 이제 답이 5번이나 4번에 가 있는 문제들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답이 1번인 문제들도 다수를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어, 문제 푸는 데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갈 건데요. 우선은 언어 문법 파트입니다. 음, 언매가 표점이 높지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택 문제 가지고서 얘기할 때, 뭐 언어, 언매를 선택할까요? 화작 선택할까요? 그러는데, 등급이 관건이 되는, 즉,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학생이라면, 언매를 풀든 화작을 풀든 큰 뭐라고 할까, 장애는 없고요. 그냥 화작 풀어서 등급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정시를 지원하는 경우는 표점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점수라면 당연히 언매의 표점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언매를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법은 일단 공부를 해야 되죠. 화작에 비해서 학습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3월, 4월까지는 문법 기초 개념들을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놓고 5월부터는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확고히 다지고 6월부터는 이제 문제만 몇 개씩 풀면서 감을 유지해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문법은 개념 잡고 문제를 풀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확인형 문제, 확인 학습만 잘 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가 조금 힘들어요. 한 2달, 3달 정도 이제 내공 쌓고 공부해가지고 문제풀이 연습하고 이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그것만 돼 있다면은 언어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법은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건 좋은데 사실은 문법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기를 주고 보기랑 맞췄을 때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주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처럼 뭔가를 막 추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빨리 풀고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기본은 보기에서 선지의 조건이나 기준을 찾아가지고 그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답을 골라내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지문형 문제 약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 받아보면 지문형 문제에서 시간 많이 써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법 지문을 갖다가 그 독서 지문 읽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읽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좀 자세하게 읽어가지고 막 세밀한 데서 문제를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문법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35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선지 빨리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역격 조사, 관역격 조사, 관역격 조사. 아, 그러니까는 조사 파트이고 조사 파트 중에서 부사격 조사와 관역격 조사의 쓰임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음. 그러면 조사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냥 푸시면 되고요.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다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음. 지금 1, 2번은 부사격 조사고 3, 4, 5번은 관역격 조사니까 3, 4, 5번 선지만 확인하면 1,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쉬웠어요. 왜냐면 3번에 디귿을 줬는데요. 얘를 관역격 조사로 분류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디귿 보면은 이게 부사격 조사 파트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디귿이 사례로 제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은 관역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인 거죠. 이거 빨리 푸는 학생은 10초 컷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A를 바탕으로 라고 됐으니까 저 A를 읽고 풀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A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사례를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럼 여기 얘가 뭐예요? 성인의 가르치신 법이라고 나왔대요. 그 성인이 가르치신 법이에요. 그죠? 관행적 조사가 붙었지만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랑 같은 거를 지금 보기에서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힌트예요. 그죠? 이거 힌트고 이거 중세국어를 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현대어로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 풀이를 잘 보고서 풀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37, 38, 39번 있는데요. 37번하고 38번은 보기의 조건 집어넣어서 찾는 문제고요. 39번은 선지 자체가 조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곧바로 보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37번, 3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좋죠. 조건을 원래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땐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씩 집어넣고 풀으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두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풀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37번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예문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예문인 거죠. 문제 취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에 세 개를 줬어요. 그렇죠? 세 개인데 세 개를 다 지는 게 아니고 왜? 여기 조건이 두 가지씩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기역, 니은, 디귿에 두 개씩. 그럼 두 개씩 한 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선지를 빨리 보시면은 선지에 기역 두 개, 디귿 하나잖아요. 아, 그러면 기역이 두 개고 니은 두 개니까는 기억이나 니은을 보면 되죠. 만약에 기억, 니은에 답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5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기억이나 니은에서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억의 실현 조건 A, B 두 가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원래는 A만 하나씩 넣어가지고 찾아내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전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A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A 있으니까는 기억, 니은을 지금 같이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선지 4개를 봐야 된단 말이죠.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즉 기억의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2개인 것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1번 선지에 뭐예요? 잘한다 현재 시제고요. 나무가 자란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예요. 그죠? 근데 2번 선지 보면 사시는지요? 는 들어갔으니까 현재죠. 그런데 선생님이 산다 어디에? 학교 근처에 산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답이 2번이죠.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빨리 확정을 지어야 돼요. 별명, 뭐 손가락 걸기라고 하는데 답이 딱 2번이 있으면 2번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3, 4, 5번까지 다 체크를 한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해설 강의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38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보기에서 조건 3개 줬죠. A, B, C 세 가지 줬단 말이죠. 그러면 A, B, C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푸는데 봐야 될 단어를 분류도 전에 단어를 몇 개입니까? 이게 10개입니까? 응? 이걸 무식하게 다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응?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딱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눈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눈치 없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가하고 나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특징적으로 딱 봐요. 아, 여기에 지금 어쨌든
보면 여기 이제 X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B. 그리고 이제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있어야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겹받침 없는 애를 지금 골라라는 거죠. 그렇죠? 겹받침 있는 애를 지우는 건데 지금 아이고, 나에 들어갈 겹받침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어, 자, 가에 들어갈 것, A, B, C 세 가지를 지웠습니다. 그럼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 대기 세 가지가 다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조건이 그 뭐야? B, 자음군 단수나가 조건이 되잖아요. 겹받침이니까. 그러면 G 전부 다 겹받침이 다 들어있고, 밝다, 넓다, 그렇죠? 그렇죠? 읍다, 흑빛, 그 다음에 닭갈비. 이렇게 이제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르다라 물방울,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시옷이 있고, 얘는 없네요. 그렇죠? 얘는 없고. 그다음에 읍다는, 읍다니까 피읍이 있고요. 흑빛, 흑빛에 치읓이 있네요. 그렇죠? 닭갈비는 없네요. 그렇죠? 닭갈비는 없네. 그럼 우선 선지에서 자음군 단수나 그다음에 음절의 끝소리치.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된소리 대기네. 그렇죠? 집밥다 있고 읍다 흑빛 있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나의 선택했을 때 나에서 자음군 단수 아까 없었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있는 거 찾는 거네요. 그렇죠? 늦깎이 그다음에 노푸르다 없네요. 쑥대밭 있고 앞장서다. 그 다음 뭐예요? 된소리 대기네요. 그쵸? 늦깎이 없고요. 끼 이거 연음이 현상이 있지요. 그쵸? 그 다음에 앞장서다. 이미 없었구나. 그쵸? 아유, 진짜 조금 더 빨리 고를 수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제 규칙을 원래는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음끝이 있나 없나, 자음구단사가 있나 없나, 된소리가 있나 없나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요. 요걸 이제 빨리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규칙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단어에 있는지를 한꺼번에 찾아내는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하죠. 개념이 잘 돼 있다면은 한 번에 집어넣어서 찾는 게 가능해지고요. 좀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찾기 어려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39번은 선지 그대로 해서 푸는 거니까요. 아마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빨리 풀면요. 저 같은 경우가 이거 5문제 푸는데 한 4분,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문학 파트로 건너갈게요. 자, 문학은, 뭐, 그래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하면 거의 대부분 문학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아마 문학은 어지간하면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독서보다 상대적으로는 잘 풀 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오늘 상담 온 친구는 이 정반대의 상담을 하더라고요. 문학에서 다 틀리고 독서 다 맞았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구나 싶습니다. 일단 고전 문학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고전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은 스토리하고 인물만 생각하고 빠르게 읽는 게 관건이에요. 읽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 약한 친구들은 일단 작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읽어보면서 옛날식 표현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추체험이라고 할까? 고전소설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대부분 조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자, 문제풀이 순서는 21번이 먼저 풀어두면 좋은 문제예요. 3점짜리로 보통 붙어 있고요. 보기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중요한 모티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지를 쭉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지를 읽어두시면 이 선지의 순서가 대부분 지문의 순서랑 일치를 합니다. 선지 구성만 모두 알 거예요. 여기 짧고 조금 길고 그다음에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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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순서에 맞지 않으면은 이 선지 순서가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정리한
선지가 되고요. 19번 문제처럼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짧고 길고 그 다음에 더 짧고 이번에 더 길었다가 짧았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나오는 이런 선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문의 순서랑 일치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21번은 보기를 보고 선지까지 읽으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 이게 뭐 선악 구조인지 아니면 군담 소설인지 아니면 애정 소설인지 또 주인공은 누군지 이런 부분까지도 캐치가 돼요. 요거 보기 읽고 선지까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 한 30초 안쪽입니다. 그 다음엔 지문 읽으면서 갈 건데요. 문제를 보고 가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19번의 관건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눈치껏 딱 보면 주어 위주로 보면 막둥이는 생이, 노파는 생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물들을 묻는 거죠. 그러면 인물들과 관련된 그런 선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관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그렇죠? 어, 윗글에 대화에 대한 설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얘를 먼저 정리를 안 했으면 지문 읽은 다음에 다시 지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요. 앞부분만 자 선지를 끊을 때 이렇게 제가 끊으라 그래요. 뭐 활용하여, 가정하여, 활용하여 조금 키워서 할까요? 아이고 죄송. 이거 갑자기 또 안 돼. 이거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그다음에 사건의 PT요. 이렇게 꺼내놓고 앞쪽에 거는 팩트 체크예요. 제가 문학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팩트 체크를 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니까 여기에서 요게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질문 읽으면서 막동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막동이 보고 그 다음에 생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생을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20번 문제 기억과 니은 물었으니까 얘는 아시죠, 그쵸? 기억 보고 계책이니까 요게 계책이잖아요, 그쵸? 얘하고 지금 선지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서로 연결 지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건이 됐던 문제가 이제 21번 문제도 조금 관건이 됐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조금 관건이 됐습니다. 뭐, 문제 풀어보시면은, 어, 사실은 이제 그 용어,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제가 많이 하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용어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18번 문제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냐면, 아이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라고 하는데 시간 표지가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그냥 시간 표지라고 한다 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시간 표지 뭐 7시, 8시, 9시 이런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오늘, 내일, 어제, 과거, 현재 뭐 이런 식의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시간 표지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고전시가인데요. 고전시가도 역시 많이 읽고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고전시가는 해석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해석에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덤비는 순간부터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데요. 굳이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해석만 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다행히 이번 6월 모평에는 권어문의 한글 18곡이 연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만약 이제 연계된 지문과 같은 지문이 출제가 되어서 아마 이제 한글 18곡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간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푸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18곡에 대한 이야기 있고 여기도 18곡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24번하고 26번에 있는 보기를 좀 같이 읽고 한글 18곡이 대충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한글 18곡에 해당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미음이 한글 18곡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2, 23, 24 요 세 문제 그 다음에 26번도 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는 그래서 한 번 읽고 동시에 22, 23, 24, 26 요 네 문제를 같이 보고 선지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해석만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랄까, 이해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선지에 대한 오버가 드러나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 틀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버 때문에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1번 선지에 오버 많이 했는데요. 그 자연물을 대상하여 자연물의 역동성을 부여한다 그랬는데 A를 읽어보면은 절로 한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가하다는 것이 역동적인라는 단어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좀 잘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A, B, C에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딱 봐도 뒤에서 점층적인 표현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점층적인 표현이 나올까 이건 아니구나 딱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23번하고 24번 23번도 크게 어렵진 않았죠. 왜냐하면 리을을 줬는데 그렇죠? 리을이 그러니까 그 단어에 밑줄 그어 있으면 단어만 쳐다보면 안 돼요. 단어만 쳐다보면 안 되고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뇨. 길겠느냐 그러니까는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다는 의미를 드러냈다 해서 이미 답이 띡 나와 버립니다. 읽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글은 이제 수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린 게 24번이었나요? 24번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인 것 같은데, 24번이었나? 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많이 틀렸다고 해도 오답률이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권어문의 한거 18곡의 특징을 몰랐던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공부가 좀 안 돼 있었던 친구들인 거죠. 사실 이 작품은, 우리 자연에 살려고 하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코드하고, 그다음에 관직에 나가려고 하는 코드하고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거고,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권어문의 한거 18곡을 저도 수능 특강이 있으면은 좀 일찍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25번은 요 의리와 이욕 두 개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의리와 이욕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 앞에 읽어도 좋고, 저 귀찮으면 저 어차피 22번 문제 풀어버렸으면은 저 그냥 여기서부터 한 뭐 많이 읽으면 요 정도? 뭐 끝까지 안 읽어도요. 요거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또 26번도 가 하나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였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음, 어,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수필이 계속 얽혀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올해 수필이 나올까 아니면 희곡이 나올까 조금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희곡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희곡이나 시나리오 쪽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수필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수특 같은 그 수능 특강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도 뭐 우리 이제 장르문학 그러니까 이제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시가 까지는 공부하는데 극수필을 잘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수필에 대한 적응력이 의외로 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만이라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이라도 거기 나오는 수필이나 시곡 시나리오는 반드시 좀 읽고 공부를 해두기를 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인데요.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이제 유사한 측면들이 있죠. 다만 이제 다른 게 있다면 고전소설이 팩트 위주라면은 현대소설은 어느 정도 추론적인 선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추론적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6평에서 최명희의 무성격제에서 많이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르별로 나눠봤을 때, 갈래로 나눠봤을 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데가 요 이제 최명희의 무성격자입니다. 현대소설인데 대부분 현대소설은 좀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설이 조금 어려웠어요. 일단 현대소설은요, 인물, 사건, 구성, 서술, 요 이제 네 가지, 아니, 아, 죄송해요. 구성이 아니라 미안, 배경이에요. 아이고, 못하는데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 배경은 시간하고 공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시간, 공간 옆에다 넣어놔서 이거 실수됐구나. 그렇죠? 서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에 집중을 하면 되고요.
풀이법은 마찬가지예요. 30번 문제 먼저 풀고요. 그죠?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3점짜리 문제 붙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기를 잘 읽어서 보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뭔가를 잘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뭐 인물에 대한 정보랑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일이 주인공이라는 거 주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 대상을 관찰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아 이게 약간 심리주의적 소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주의적 소설 이렇게 나오면 일단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문이 어려울 거다. 그렇잖아. 의식의 흐름 기법 쓰고 있는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파악을 위주로 한 소설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특정한 사건이 안 나오니까 특정한 사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어려워요. 다만 여기 이제 선지 쫙 읽어보면은 대충 스토리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스토리 잡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지문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용파리가 누구냐? 그죠? 용파리가 누구냐인데요. 뒤에 가면은 여기 장인께라는 말 나와요. 그 용파리가 이 집 사위예요. 그리고 나가 아들인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 물 막 나르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뭐예요? 뭐 판타지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나름대로 정일이가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읽고 27번 문제 풀려고 하면 지문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돼요. 차라리 얘는 지문 읽기 전에 좀 회상 장면이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사물의 세부적 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는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사건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미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 30번 보기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내면마저도 대상화해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 좀 적응력이 있는 학생들 같았으면 이런 거 보고서 대충 답을 좀 예측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본 다음에 심을 읽어가면서 여기 이제 중략이 있으니까 중략 이전까지 읽고서 전체적으로 음, 어떤 내용이구나 파악을 했으면은 사실은 27번은 왔다 갔다 안 하고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지문하고 문제를 왔다 갔다 안 하고 풀면 시간이 크게 걸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쓴다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문하고 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줄여주는 그래서 문제를 빨리 스캔했을 때 이렇게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선지를 먼저 본 다음에 지문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시요. 자, 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지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라라고 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아라. 중요한 것보다 상황 그리고 정서가 나오면 정서만 체크하되 항상 강조하는 게 문학에서 팩트 체크예요. 여기서 팩트 체크 때문에 틀린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요거 33번 문제 오답률 높았고요. 34번 문제 오답률 높았습니다. 왜 높았는가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4파의 초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1번 선지 보면요. 가가 화자의 상황 보여준다고요. 2번 선지가 화자의 의지 그랬고요. 4번 선지가 대상의 양면성 그랬고요. 5번 선지가 화자의 정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5번 선지 전부 다 화자의 상황, 화자의 의지, 화자의 정서 이래서 화자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4번 선지만 대상의 양면성 그래가지고요.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 선지가 조금 어때요? 튀는 선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4번 선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꼭 선지를 볼 때 1번부터 차근차근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착한 학생들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제가 늘 강조를 해요. 4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안 봐도 된다. 1번부터 차근차근 안 봐도 된다. 의심스러운 선지가 있으면 걔를 먼저 보고 풀어도 어차피 선지 5개 읽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요령이 굉장히 느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문제를 되게 답을 쉽게 뽑을 수가 있었어요. 32번도 의외로 많이 틀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맥락 안 보고 풀어서 그래요. 그죠? 이미 아픈 가락 앞에 뭐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 필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 보세요. 의로운 사람들 나온 게 뭐예요? 2번 선지밖에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그렇죠? 이거를 왜 헷갈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가락이 뒤에 이어진 내용이 구천에서 사무침을 님은 듣는가? 이거 갖고서 뭔가 원망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자기의 개인적 느낌을 갖고서 시를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죠. 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문학은 주관이 포함되면 실수할 때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 팩트체크에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문제가 33번 문제예요. 나 작품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단벽 나오죠. 그렇죠? 단벽, 라일락, 그리고 저별, 그리고 우리 집 개똥 하나.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하나의 대상으로 지칭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벽 안에 있고 밖에 있고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5번 선지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나의 화자가 단벽 안에서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한다는 것도 틀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팩트에서 틀렸단 말이에요. 단벽 안에 있다는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는. 그런데 왜 이런 걸 못 짚고 넘어가냐면 단벽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단벽 안과 바깥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해석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스를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34번 문제는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보기가 막 진짜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보기를 줘 놓으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고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팩트 체크의 중요성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기억은 내 언어 속에 서라 그랬잖아요. 내 언어 속에 서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언어 속에도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기존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 그런데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줬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줬는데 일단 보기에서 위배되는 그런 선지가 돼요. 또 니은도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했다? 그죠? 그 얘기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유를 준 거니까. 그죠? 3번이 좀 어려웠어요. 디귿.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아니 자유가 아니야? 그러면 지옥이라고 해.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걸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판단할 때 얘가 맞아서 판단한다기보다는 4번 보시면 리을이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줬다 그럴 때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피고 안 피고 반짝이게 안 반짝이가 아니 이름이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필 건 피고 반짝일 건 반짝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상황은 내가 이름을 주는 것과 상관이 없다. 외부 상황에 변화를 준 게 아니고 그렇죠.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3번 문제는 나쁜 놈 잡기 문제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번이 옳다고 딱 판단해서 딱 답을 고른 학생이 있다면 이거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생은 제가 주변에서 상담하면서 들어봤을 때 한 10% 정도고요. 나머지 학생들은요, 대부분이요, 답이 뭔지 아리까리해서, 그렇죠? 즉 말하자면 1, 2, 4, 5가 아니니까 3번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가령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능 한 번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장 답이 아닌 애부터 하나씩 지운다. 특히 적절한 거 찾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문제는 답이 명확히 나와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팩트로부터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거 찾기 문제는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지 않은 놈을 지워서 남는 걸 답으로 선택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좀 빨리 가볼게요. 독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지문 일단 독해력 올려야 되고요. 어느 정도 독해가 된 다음부터는 문제풀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이 독서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는 이제 9편까지도, 9편까지도 제가 독해력을 올리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라고 얘기해요. 6편 끝나고 나면은 7월, 8월 달에는 문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양치기를 좀 많이 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독서는 꾸준하게 독해력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읽기 훈련을 많이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게 어쨌든 선택 과목하고 문학 다 맞고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 몇 개만 날리면은 85점까지는 무난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의미를 두고 9편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독서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4, 5, 6, 7 사회 지문인데요. 요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이. 더군다나 이제 이게 수능 특강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거의 수능 특강의 지문하고 거의 한 80% 이상 일치되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독서 지문을 공부했던 학생들한테는 매우 쉬운, 반갑고 고마운 문제였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서 풀이 팁은 일단 고난도 문제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풀지 안 풀지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얘를 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어려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쉽게 풀 수 있는 거는 5번 문제는 제니스, 레벤달, 레벤달, 위티, 위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감 잡죠. 그렇죠. 제니스 먼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쟤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레벤달 둘이고 위티스 둘이니까 둘 먼저 보시는 거예요. 레벤달 보고 오지. 그럼 여기에 이제 레벤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독서 문제 잘 못 푸는 학생들은 요 단락 보고서 2번, 3번 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위티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단락 보고서 4번, 5번 선지. 요렇게 파악해가지고 답이 몇 번인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문 본 사람이면 금방 찾아요. 그렇죠?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포소구도 다 뭐예요? 그 효과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7번 문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한자어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문제만 아니라면 여러분이 쉽게 읽어야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문제로 나오니까 이 단어가 그런 뜻인가? 이거 자꾸 이제 그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외로 엉뚱한 답을 고르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키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독서 지문 공부하면서 단어들 약간 좀 특수한 단어나 특별한 단어들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 지문인데요. 문과생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지문이지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시험 감독할 때 풀었거든요. 근데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반가워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쵸? 얘도 이제 우리가 읽고 정리할 건데 사실은 이제 요 단락에서 정리할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단락도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문 자체가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첫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 세 가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성 성분이 뭔지, 지지체가 뭔지, 증진체가 뭔지만 알았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시간이 있으면 풀고 가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았으면 두 문제를 좀 제끼고 갔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해요. 선생님 요 지문 읽고 8번하고 9번 두 문제만 풀고 넘어갑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점수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만약에 10번, 11번 푸느라고 이 두 문제 푸는데 빨리 푸는 학생들도 한 5분은 걸렸고요. 저처럼 느리는 학생들은 여기서 한 7, 8분 걸리거든요.
그럼 그 7, 8분이 남는 거였으면 별 문제 안 되지만 만약에 빠듯한 거였으면은 다음 지문에서 시간 압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급해져요. 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10번, 11번을 제끼고 5점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맞는다고 치면 95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점이니까 얘는 버리고 가도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좀 마음 편하게 두 문제만 풀어 맞추면 돼요. 사실 두 문제만 풀어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지문을 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의외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했던 문제가 이제 인문 지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풀이 팁은 이래요. 일단 무조건 가를 먼저 풀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나부터 먼저 풀면 안 돼요. 가를 먼저 풀고 왜냐면 나 지문이 가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터 풀어야 되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치? 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대한 거 물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가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 였고요. 그다음에 13번이 가 단독 지문이었고요. 그다음에 16번에 가나를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가의 기능주의, 가의 확장인지 이론, 그다음에 과의 확장인지 이론 이렇게 이제 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많은 쪽에서 답이 날 확률이 90%다. 그러니까 가를 읽으면서 눈치껏 두 개의 내용을 이렇게 견주어서 풀면은 충분히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푸는 것이 14번, 15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에 해당하는 이런 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렇죠? 가를 읽으면서 가가 너무 어렵거나 지문이 막 길고 복잡하면은 다 안 읽어도 돼요. 끊어 읽으시면 돼요. 끊어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론이잖아요. 기능주의. 그러면 여기 이제 기능주의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16번 문제 1번 선지가. 그럼 기능주의 여기 읽고 요 기능주의랑 맞춰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도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능주의 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에 들어갈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주의를 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사람이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거 나왔다. 라는 거고, 지.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요 단락까지 읽고서 설을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로렌지의 확장인지 이론. 그래서 로렌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문은 로렌지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로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이거 13번은 로렌지를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가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나의 필자의 관점이 뭐냐는 걸 봐야 되고요. 맨 마지막 단락하면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모두 나의 몸이다. 그래서 몸과 지각을 갖다가 분리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서 기억을 판단하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14번은 의외로 나의 필자의 관점을 파악을 못해서 미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순서 따라서 풀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 뭐 이렇게 구성 가지고서 푸시면 돼요. 아마 여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마지막에 푸는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사실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첫째, 시간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을 할 때 시간 압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지만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기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17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로 시간이 뭐 많이 걸린다고 하면 제일 많이 대조를 해야 되는 게 16번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번은 니은의 이유를 추론하는 건데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니은이 들어있는 요 단락에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단락짜리 문제가 되니까는 풀어갈 수가 있어요. 14번은 나의 필자의 관점 알아야 되고 기억을 평가하는데 기억의 내용이 요 한 단락이 들는데 이 단락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실전 같으면 14번하고 16번을 일단 버리고 나머지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 버리면 5점이고 아까 버린 거 하면 5점이니까 합치면 10점이니까 90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가 더 높은 학생들은 굳이 90점에 만족할 건 아니니까 다 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 안배, 시간 절약을 되게 신경 많이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법, 뭐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고 일반적인 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의외로 그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어떤 문제풀이법도 한번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수능에서 뭐 국어, 영어 전공할 것도 아니고 지문을 막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뭔가 깨달음을 얻을 것도 아니잖아요. 점수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만의 어떤 문제 풀이법이라든가 요령,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약해보자면 문제풀이 순서를 숙달시켜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지문을 반드시 다 읽어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봐가지고 지문에서 읽어야 될 내용과 안 읽어도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읽을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지도 1번부터 5번까지 꼭 순서대로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선지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눈치껏 딱 봐가지고 안 읽어도 되는 선지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또 선지 읽는 순서를 갖다가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정해서 걔네들을 먼저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특히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번이나 2번이 답일 경우에 3, 4, 5번 선지는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주 우리 착한 학생들은 3, 4, 5번까지 선지를 다 읽고 답을 낸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꽤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는요, 시간만 주어지면 그렇게 고난도 문제는 없어요. 수학하고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푸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이 이번 그 수능 관련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1분 30초에 풀란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10초나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어떤 문제는 3분, 4분 시간을 들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걸 잘 조율하는 것이 문제풀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9월 모평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좀 바쁘게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요령에 주목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개별적인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